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욘드에서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노년내과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내과 의원 장일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수내과의원 장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이라고 또 얘기를 드린 이유는 원장님께서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거의 첫 번째 아, 어떤 이런 고군분투의 시절을 거치고 1세대요. 네, 1세대라고 표현을 네. 하죠. 네, 1세대 노년내과 어떤 의사로서 또 고군분투를 해와 주셔서 그 기간 동안 또 정리한 이야기들을 비욘드에서 특별히 강의로 풀어주시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스승님이 있고 또 선배님도 계시고 한데 조금 이제, 결이 좀 달랐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달랐던 것 같고 또, 그 사이에 교과서도 많이 바뀌었고 또 우리 쪽 연구도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1세대처럼 불리나 봅니다. 교수님이 워낙 네. 동안이셔서 사실 그렇게는 안 보이시긴 합니다만. 네. 네. 원래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 시간에 어쨌든 네. 그 편안한 노년내과 첫 화로 그 차선, 지혜라는 주제로 또 방송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실제적인 어떤 사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예요. 저희가 소화불량,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다가 또 이제 1차 의료를 하다 보니, 이렇게 속 안 좋은 분들이 대학병원 말고도, 예, 이 어떤 뭐 개인 병원이죠. 작은 병원에는 더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정말 위장약을 오실 때마다 타 가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이렇게 오고 계신 분들도 있고,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관리를 사실은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렵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조금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게요. 빠른 시간 동안에. 네, 이제 조금 앞에 강의 부분하고 좀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강의가 좀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까 이제 좀 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오늘 조금 이제 사례 중심으로 조금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영상 보시면은요, 이제 어떤 편안한 노년내과라는 컨셉에서 우리가 이제 노년내과는 어떻게 치료가 다른데 했을 때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랐다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어프로치, 즉 이제 접근하는 방식을 나름대로 이제 7가지의 어떤 과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위장 문제뿐만 아니라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야죠. 그럼 가셔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약도 먹고 하는데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 고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주 불편해서 회피하게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해당이 될 거지만,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결이 안 되고 반복되고 전체적으로 나빠지는 빈도가 좀 더 늘어나거나 또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경과를 보인다 하면 이제 이때부터 참 고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나이 탓인가? 내가 나이가 드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시는데 그러기에는 젊은 분들이 너무 많죠. 지금 건희님도 30대 청년이신데 소화가 안 돼서 또 속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도 네. 해주셨고요. 예. 윤희님도 나이가 드니까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나이 탓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나이 탓을 이야기할 때는 본인이 이 어떤 기능이 나빠지거나 뭐가 잘 안 된다는 거를 실제로 체감이 잘 안 돼요. 내가 그냥 조금씩 뭐가 안 되고는 있지만 네. 그게 그렇게 체감이 안 돼요. 예를 들면 10대 때 달리기 엄청 잘하시죠. 우리 누구나 다 달리기를 잘해요. 네. 근데 20대, 30대 되면서 사실 100m 달리는 속도가 조금씩 줄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체감을 하시나요? 잘 모르죠. 맞아. 네. 그게 나이예요. 그런 부분이 나이에 의한 변화지
내가 얼마 전에 뭐 감기 걸리고 나서 계속 안 낫고 오래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뭐 가래도 있고 기침도 있고 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나이 탓인가?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나이 탓으로 결정을 하시는 순간 이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화는 어제랑 오늘, 내일이 다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거네요. 그리고 본인이 변하는 게 사실 체감이 잘 안 돼요. 체감이 안 된다. 예, 일단 체감이 됐다고 하면은 이건 속도가 빠른 겁니다. 아, 네. 예. 이제 제일 많은 게 위장이라서 오늘 요 주제로 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궤적, 체움, 우선순위, 타이밍, 조정, 완성도 뭐 어려운 얘기인데 뭐 다 아실 건 없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지를 조금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고요.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 나이에 맞게 또는 내가 가장 편안하고 정상적으로 건강을 유지해가는 어떤 최적의 경로라는 게 있거든요. 이 경로와 궤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 궤도를 어떤 이유로든 지금 이탈한 상황이에요. 이탈해서 점점 더 궤도 이탈이 심해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평행선을 달리면서 본인이 노력해도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자기한테 가장 나이스한 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의 전환이지 이렇게 막 탁 고쳐서 해결한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는 이제 지난번에 그림 한번 보여드렸죠. 결국 사람의 일생은요, 에너지라는 것을 나한테 필요한 만큼 최대한 채우고 그것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서 내가 영위하고 싶은 삶을 사는 게 사실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줄어들거나 부족하다는 거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실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 이것을 활용하는 어떤 흡수 전달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한 번쯤 들여다보고 맞춰드리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옆에서 이제 가이드를 잡아드리면서 또 이분의 어떤 가치관, 건강이 목표인 분이 있고요. 또 전체적인 어떤 총점이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이 목표인 분들에 맞춰서 이제 가장 필요한 최선과 차선 그리고 지혜를 한두 가지로 이렇게 좀 압축해서 권해드릴 수 있는 게 아마 우리 쪽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소화불량, 역류, 가스참 멈춘 듯이 뭐 이제 우리가 위가 멈춘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아마 앞에 많은 소화기 이제 교수님들, 내과 교수님들께서 이제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으세요? 일단 제 얘기고요. 제 여동생 얘기고요. 네, 이제 또 저희 가족 얘기, 친구들 얘기입니다. 사실 누구나 한 번씩 이럴 수는 있어요. 네. 뭐 소화 안 될 때도 있고요. 뭐 과식하고 또 뭐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류 같은 경우는 뭐 내시경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역류성 식도염이야 원래 재발 잘하고 잘 안 낫는 병이니까 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내시경 결과가 심하지 않은데도 내가 되게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네. 또 상관없이 나는 힘든데 내시경,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시경도 심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인트는 잠시 생기거나 뭐 그러고 많은 분들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생기고 반복적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약 먹으면 잠시 낫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자, 과식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내가 이게 정말 문제인가? 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분이든 또는 뭐 주변에 같이 식사를 해보면 알거든요. 네. 우리가 과식은 원래는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네. 그죠? 과식하면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필요에 따라 또는 뭐 상황에 따라 과식이 좀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많이 먹고 싶은 자리도 있고요. 뭐 그런 날이 있고요. 네. 또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과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과식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하고 나면 반드시 탈이 나거나 네. 아니면 내일 모레까지 약 드셔야 되는 분들.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뭐 가스 차거나 소화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해당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소화가 안 돼가지고 네. 모든 소화제 그냥 다 먹어본 적도 있고. 그렇죠. 예.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고기 못 먹어요. 고기 잘 못 먹어요. 네. 이제 아까 저기 윤이님, 네. 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뭐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고기 잘 못 먹고요. 먹으면 진짜 조금 드실 수 있지. 막 3점, 4점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소화 안 되거나 뇌에 탈납니다. 그렇게 맛있는 치킨이 눈앞에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한두 조각 정도 먹고 그만 먹어야지. 사실 진료실에서 이런 걸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저도 하면서도 이게 간단한데 쉽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잘생기냐면 마른 사람들이 잘생겨요. 특히. 예. 물론 아주 비만한 분들도 좀 잘생기지만 네. 주로 마른 분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예. 자, 왜 그런지 이제 뒤에 가면서 볼게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보면 그래도 보면 멀쩡해 보여요. 네. 그렇죠. 뭐 네. 삼시세끼 뭐 식사하시고 먹고 네. 식사하시고 네. 그다음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적응을 하죠. 나름의 이제 나는 요 정도만 먹어야겠다. 그렇죠. 아니면 나는 요거 잘 못 먹으니까 좀 네. 빼고 네. 먹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적응을 하셔서 문제가 별로 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훨씬 더 많이 더 심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주 고생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이 어떤 톱니바퀴를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 괜찮은데 하나가 달라버리면요. 일단 도라는 가도요. 마모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이제 다른 시스템도 이제는 슬슬 신호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지금 괜찮아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장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말 여기서 보면은 이게 막 돌아가면서 뭐가 갈려 나갈 것 같죠. 정말로 어느 몸의 한 부위가 이렇게 갈려 나가는 듯한 마모를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결국은 둘 다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지금 적응하고 계신 분들도 그 상황에 내가 타협을 한 거지 해결하신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 아마 추정컨대 한 3분의 1 이상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소화하기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단은 자주 생기는 문제들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많죠. 미란성, 위축성, 뭐 장상피화생, 식도염, 뭐 헬리코박터 여기까지는 엄청 강의 많이 하셨을 거고요. 뭐 이제 좀 드물 경우지만 어떤 좀 무서운 경우들, 뭐 위암, 담석증, 뭐 췌장 문제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분들은 이 정도 검사는 다 마치신 분들이고 이에 준한 약도 드셔보셨어요. 예, 드셔보셨고 안 낫는다. 근데 이제 설명은 돼요. 원래 안 낫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좀 지내다가 이런 병이 생기고 약 먹고 낫고 다시 또 안 좋고 이런 사이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위험은 거의 평생 아마 달고 다니실 건데. 자, 그런데 결국은 여러 병원을 가봐도 결국 크게 다르지 않게 비슷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증입니다. 그래서 진단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기능이 떨어진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단명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 어떤 이론적 배경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과 가이드라인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뭐 위장 간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내장이 과민해지고 점막이 어떻고 헬리코박터가 어떻고 사회 심리적인 거, 환경적인 거, 생활 습관 요인들이 있다. 네. 이게 여기서 뭔가 더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알고 이제 관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또 사실은 계속 그래요. 어려운 그래서 경우가 그냥 많아요. 이게 내 체질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이 많은 것 중에요. 사람이 거기까지 간 데에는 다 핵심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맞아요. 신경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아까 장이 예민하다 또는 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 유전적으로 아니면 내가 뭐 술을 자주 마셔서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는 가장 기여도가 크고 비중이 큰 핵심 문제가 있어요. 이걸 못 잡고 안 잡아주면은요, 계속해서 그냥 약하고 사는 거예요. 보통은 이걸 못 찾아서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하시다가 이제 좀 이제 거의 받아들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론적 배경을 먼저 좀 볼게요. 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저희 쪽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노년내과는 사람을 바라본다고 했죠. 자,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결국은 이제 장기별로 어떤 잔존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어려서부터 쭉 네. 이제 뭔가 올라오다가요. 올라오죠. 네. 뭔가 이제 뭐 돌도 씹어먹는 나이라고 하니까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이제 35세에서 뭐 40세, 늦어도 40세를 정점으로 해서 그 몸의 어떤 최고치를 이룹니다. 기능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몸을 아까 제가 에너지를 채워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걸 최대로 담을 수 있는 포인트가 이 시점부터입니다. 일반적인 경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요. 질병이라고 진단 또는 질병입니다. 무슨 병명이 뭐예요? 뭡니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은 여기예요.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데 질병이라고 어느 정의하는 시점은 맞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이제 이 부분부터 뭐 다른 합병증의 위험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지점으로 정했다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비용 또는 이제 네, 어떤 네,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고 어쨌든 결국은 의료계나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혈압이 그래요. 자, 고혈압 같은 경우는 어떻죠? 140에 90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네. 있죠. 그러면 네. 139에 89는 정말 항상 많은 질문들이 하잖아요. 나옵니다. 여기 네. 답이 있어요. 제가 우리가 정한 고혈압으로 지점이다. 우리가 합의한 지점이고 이때부터 이제 위험성이 좀 크게 올라가는 지점이라서 그런 거지. 이걸 우리가 여기 계신 분이 괜찮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병이 있어요 없어요는 여기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걸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왔던 거예요. 강의도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뭐 비욘디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많은 강의들은 이 안에서 놀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자세히 더 확대해서 그죠? 더 드문 경우까지 하면서 막 파고 들어간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질병명들도 다 이 안에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간과 만드는 거는 과연 바로 이 경로, 즉 과거입니다. 과거에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어떤 경로를 또는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우리 쪽 얘기예요. 자, 대창과 항정살 아닌가요? 이거는 네. 곱창하고요. 네. 양곱창 있죠. 양곱창이군요. 예. 보시면 바로 아시네요. 어제도 대창을 먹어서요. 그래요. 네. 예. 이제 여기 대창도 있지만 이제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양입니다. 양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소의 위 네. 부분입니다. 이거 식감이 굉장히 좀 두툼하잖아요. 지금 네, 사진에서 네, 보는 네. 것처럼. 네. 꽤 좀 두껍고요. 실제로 씹어보면 좀 많이 쫄깃쫄깃해요. 예, 많이 쫄깃.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좀 되게 소고기 같은 약간 그런 쫄깃함이 있거든요. 답이 나왔어요. 양이 위인가요? 예. 그래요? 네. 그래요? 위가 뭐 저도 네.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네, 위가 네. 이제 뭐 4가지 위가 있고 네. 그 첫 번째 부위를 우리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양곱창이라고 양이라고 합니다. 양.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장이 특히나 위가 쫄깃쫄깃하단 거요? 근육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근육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는 부분이 이 위의 해부학이기도 한데요. 위가 이렇게 이제 장관막에 꼭 이제 이 어떤 장막이 이렇게 이게 씌워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한꺼풀씩 벗겨 들어가면 위가 근육이 이렇게 3겹이나 있습니다. 그래야 안에 음식이 들어갔을 때 네. 치킨을 먹어도 안에서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분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여러 방향으로 수축하는 여기 보면 결이 사실 다 달라요. 그죠?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에서 정말 다 부술 수 있게끔 하는 근육들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미세하게 다 이게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기라는 거를 생각을 못 했네요. 위가. 그렇죠. 네. 우리가 팔다리에 근육이 있듯이 장기도 다 근육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게 아닌가 해요. 심지어 3개의 근육층이 있고요. 이걸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근육층이 이제 이 위장에 요렇게 이제 색깔이 있죠. 요렇게 근육층이 이렇게 아예 존재를 하는데요. 전체 위벽 두께의 한 절반 안 되게가 근육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제 대략 상상이 되실 거예요. 아까 네. 제가 마른 분들, 그죠? 아, 위에도 근육이 없겠네요. 맞아요. 네. 예. 위근육이 약한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잘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계속 치료를 해왔던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계속 볼게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위가 보면 결국은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들이 실제로 존재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신경들이 분포되어 있고, 이 신경들이 아까 여기 보셨던, 여기 보면 요 갈색이 있죠. 근육들 사이로 이 노란색 신경절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그렇게 아픈 거네요. 통증도 생기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 운동을 하라는 이 신호는 어디서 옵니까? 뇌에서 오겠네요. 네, 머리에서 와요. 아, 네. 그러니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이 위 네. 근육들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네. 많이 먹으면 네. 이 안에 있는 음식물, 특히나 고기나 좀 질긴 것들은 분쇄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 소화를 못 시키죠. 꽉 차 있는 느낌이고 안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1차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 이제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 한 번 또 그렇게 늘어나면 위 안에 위벽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위산은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러니 이제 과식하고 나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근육이 못 따라가니까. 거기에 이 신경까지 이렇게 있고, 신경이 이제 데미지까지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신경들 예민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자, 이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러는데,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거나 많이 고생하셨던 뭐 한의 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이 경로를 똑같이 타고 있어요. 이건 제 임상 경험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경로인데요. 자, 어떠한 이유에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날 뭐 음식을 잘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장염이 생겼어요. 그러면 고기부터 못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료, 단백질이죠. 재료나, 죄송합니다. 재료 단백질을 이제 못 먹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뭔가 경로가 시작되거든요. 죽만 먹기 시작하니까 뭔가 그 시즌에서, 계속 빠지고. 그 시즌에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장근육이 약해지고 네. 활동이 떨어지면 네. 그다음부터는 더 먹기 힘들겠죠. 그 다음부터는 양배추도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 먹으면 위에 좋다고 하는 것마저도. 심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루트가 이렇게 되는 네. 거였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특히 고기 같은 경우는요. 네. 탄수화물하고는 좀 경로가 달라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분해하고 또 화학적으로도 분해를 해야 돼요. 이제 굉장히 많은 소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할 때 그걸 분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소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췌장에서 보면은 또는 위에서 보면은 소화 효소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 효소조차도 단백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러면- 소화 효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아, 더 단백질 분해가 또 안 돼요. 네.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여기 약간 힌트가 하나 있는데, 그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거네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못 먹어요. 근데 여기 약간 힌트는 있습니다. 네. 뒤에 보면 결국은 소화제를 먹어도 효소 라인은 괜찮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아,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한 단편적인 내용이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영양 결핍이 지속이 되면요, 이 결핍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진짜 막 말라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못 먹은 것 같아,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루에 5%, 10%가 모자란 채로 1년만 가보세요. 몇 프로가 모자라나. 그런 분들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나이가 비교적 젊고 그래도 한 60까지는 견디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멀쩡하다니까요. 그냥 조금 마르고 오히려 관리 잘 된 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겉으로 살이 안 보면. 찌니까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하시죠. 근데 사실은 항상 1, 20%씩 계속 모자라는 분이에요. 심지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심지어 십몇 년. 이렇게. 이런 경우가요. 우리가 이제 어댑티브 하이퍼펑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결국은 항상 일정 부분,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가 아니라 주로 단백질 중심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몸이 여기에 대비를 하고 적응을 하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화 효소가 이제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여기 보면 뭐 절식하고 저영양 시에 췌장 자극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백질 식이 제한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하고 나면은 이제는 아예 그냥 모든 우리 췌장 호르몬들 또는 이제
소화 효소들이 확 줄어든다는 연구들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장이 결국은 아까 위축,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 수준에서도 많이 위축되거나 또는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문제는 이게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제는 이게 이렇게 악순환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옵니다. 위축성 되니까 많이 못 먹고, 많이 못 먹으니까 소화효소 떨어지고, 소화 못 먹으니까 고기 또 못 먹고, 이게 계속 이렇게 그렇죠. 돌아갑니다. 네. 대부분 이 과정이에요. 거의 지금 90% 이상일 겁니다. 근데 이러다가 가끔 고기 먹으면 어떤 때는 괜찮고 또 어떤 때는 탈 나거든요. 네. 그럼 또 그냥 또 이렇게 두부 먹고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한이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이 댓글을 또 남겨주시기도 했어요. 학생분들이 요즘 네. 정말 많고요. 이게 이제 뭐 요즘 말로는 이제 가속노화의 이제 주 범인이기도 합니다. 소화 불량이요. 그리고 문제는 뭐 고등학생이신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서 공부나 또는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맞아요. 누워 있어야 되고 여행 가도 맛있는 거 못 먹고, 이제 체력도 떨어지니까 뭐 정말 어렵게 여행 갔는데 멀리 못 돌아다니고 주로 이제 호텔에서 지내야 제 되는. 얘기인가요? 그런가요? 정말 네. 그런 경우들도 많이 많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로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처음에 어떤 이유로든, 이거는 뭔가 내가 뭐 장염이든 위염이든 뭔가 탈이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적인 영향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집안 자체가 고기 별로 안 먹는 집안도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은 잘 몰라요. 그쵸.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좀 덜 먹어오다 보면은요, 장 근육의 경우 힘이 점점 빠져요. 예, 힘도 빠지고 이제 점점 좀 두께가 얇아지겠죠. 그러면 장 활동력이 이제 떨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단백질 먹기가 힘들어지죠. 그쵸. 예, 그럼 단백질 먹기가 힘들어지고 자꾸 재료 단백질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신경을 못 고쳤습니다. 네. 그러니 신경을 못 고쳤으면은 다시 장 근육이 나빠지고 장 활동이 떨어지고 다시 악순환이 됩니다. 이 과정을 끊어야 됩니다. 막막해 보이는데요, 교수님. 굉장히 막막해 보여요. 진료실에서는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쉽지 않습니다. 여기 힌트 하나 드리면, 이제 우리가 근육은 우리 몸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팔다리 근육이 있고요, 심장 근육이 있고, 그다음에 장 근육이 있는데 결국은 맥락은 같습니다. 근육이라는 점에서 같고 작동 원리와 방법만 다르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런 연구가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이제 45세 이상이에요. 노인 아닙니다. 7,000명의 이제 추적 조사를 좀 해보면은요, 만성적으로 소화질환이 있을 때 근감소증 늘어나고 조기 포만감, 복통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맥락이 어떤 연장선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어떻게 보면 한 범주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근감소증이 소화불량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부각되고 있다고 인터뷰도 해주시긴 해요. 아직 지금 반영은 안 됐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는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그냥 단백질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번 실험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잘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야지. 운동 일주일에 7일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열심히 해야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게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 충분히 위에서 분해돼야 될 부분이 다 분해가 안 되고 장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는 또 그 과정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분해가 덜 안 된 단백질이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배 아프죠. 그게 배 아파요. 배 아프고 가스 엄청 늘어나요. 그리고 변비도 생기고 장내 미생물이 변하니까 몸이나 피부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냥 몸이 안 좋아요. 피곤하다든지 또는 막 뭐 피부가 나빠진다든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제 불쾌해지고. 그러면 이제 영양제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과민성 장염이라고 이제 또 이제 질환이 또 질환이 있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들인데요. 자, 우리가 노년내과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연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은 이렇단 말이에요. 메커니즘이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푸느냐, 결국 어떻게 살아왔느냐 보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이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빨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진료를 1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요. 빨리 하는 법을 이제 여기에서 좀 담아놓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요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해서 35세 전후로 해서 쭉 이제 천천히 이제 줄어들게 되고 기능이. 이 기능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 속도에서는 내가 체감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내가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걸 잘 못 느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로 이걸 좀 확 뜯어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전체는 그렇지만 장기별로 보면은 자, 다르네요. 그렇죠. 달라요. 네.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육부터 나빠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가 조금 늦게 나빠지고 뼈가 제일 늦게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겠죠. 여기에는 본인의 유전적인 특성도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라든지 관리의 영역도 여기 포함이 돼 있겠죠. 어쨌든 그 결과로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가 제일 많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혈압이라든지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진단이 이게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시작이 가장 보통 먼저 나빠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진단 기준도 요쯤 있거든요. 네. 그러니 이제 가장 먼저 알아차리기도 좋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도 어느 정도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관찰하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어떤 피크가 되는 시점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아까 학생. 그 패턴이 계속 고착화되면 원래는 35세인데 더 정점이 당겨질 수 있다는 20대가 거네요. 될 수도 있고 18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은 앞으로 이제 되게 고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자, 젊어서 되게 뭐 물론 고생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뜻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뭘 하다 보면 먹는 걸 막 소홀히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역량이 줄어드는 거네요. 최고치가 줄어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분은 이제 이걸 가지고 남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35세까지 마르거나 굉장히 좀 날씬하고 이게 미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채워진 분한테는 너무 좋은 일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나는 원치 않는데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기 골다공증 오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경성 문제, 뭐 소화기 문제는 기본입니다. 이런 분들은 더 얘기 안 해도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거든요. 네. 아까 제가 그래서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경과를 보통 밟아요. 그래서 기억력도 빨리 떨어지고요. 근육은 당연히 작고, 그죠? 그리고 심장 기능 떨어져가지고 운동하면 빨리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요. 네. 뭐 고지혈증 일찍 오고 그런 분들은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이 있어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이제 그 얘기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접근 들어갑니다. 자, 네. 확률이라고 했죠. 아까 1, 2, 3, 4, 5, 6, 7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확률은요. 자, 이분이 이렇게 나빠질 때 어떤 패턴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지금 소화 문제로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오히려 들어봐요. 소화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돼요. 어차피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네. 그럼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기억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사 패턴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훑어봅니다. 심지어는 딱 진료하면서 보이는 거 있죠. 네. 알러지, 탈모 이런 거 있죠. 피로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전막 면역, 뭐 입안이라든지 몇 가지만 단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패턴 안에 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문제만 있는 것만 찾아내도 이거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제일 심한 게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소화 문제로 오셨는데 더 심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본인이 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확률이 나왔죠. 이분은 요 패턴일까요? 요 패턴일까요? 확률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수백 가지 패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비슷한 경과를 보이는 게 이런 패턴들이에요. 그 다음 궤적이에요. 자, 아까 우리 이 부분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떤 진단 또는 괴로운 부분이다 라고 하면 여기 이 시점에서 이분이 이랬다면 다른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죠? 그건 아까 제가 정의를 했죠. 네.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해왔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사 어떻게 해왔는지, 뭐 예를 들면 건너뛰었는지, 아니면 식사할 때 단백질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는 좀 들어가는지, 뭐 또는 이제 뭐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과식을 하지 아니 뭐 이런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물어보면 이제 단서가 나오고
결국은 이분의 과거 궤적이 어땠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 기준으로 이렇고 과거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얼마만큼 지금 저장량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돼요. 아까 이제 궤적을 물어본 거는 결국 섭취량이 얼마고 사용량이 얼마고 손실되고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자꾸 평가하려는 거고, 본인이 지금 상태가 아까 이 상태 있죠. 앞에서 본 상태가 이게 결국 이 사람의 총점이거든요. 총 저장량이에요. 총 저장량 대비해서, 즉 얼마만큼 지금 저장이 돼 있느냐 대비해서 이분의 섭취량과 사용량과 손실분이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이 정도 먹었으면 이 정도 저장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의 손실 부분을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이분은 충분히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너무 많았다든지, 또는 흡수가 안 되고 있었구나, 또는 그를 위한 이걸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호르몬이 부족했다든지,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본인들 판단이. 예. 잘 그래서 이게 메타인지가 잘 안 되거든요. 또 계속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 객관화도 네. 잘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호르몬 부분은 또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렇게 여러분 구멍 있죠. 예, 계속 채우는데 계속 네. 본인 노력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이제 세고 있는 거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염증 있는 경우들입니다. 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요. 근데 혈액 검사를 하면 이게 지금 뭐가 부족합니다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죠? 단백이 어느 정도 부족합니다 정도까지 말씀인데, 실제로 뭘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데를 하나 골라야 됩니다, 두 개 골라야 됩니다 했을 때 이제 조금 자세한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는 혈액 검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좀 더 자세히 뭐 본인한테 맞는 이야기를 하려면 혈액 검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거의 100%인 분들은 다 혈액 검사를 했어요, 다른 병원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상이 없다는 것도 거의 확인을 그렇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보는 항목과 관점이 많이 달라요. 정상 비정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부족한 거, 장기적으로 부족한 거, 단기적으로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적절한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기능의학 가면 이걸 막 3, 40종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한 혈액 검사 5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개인화 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클루들을 관점으로 이제 이 사람 매핑을 해요. 네. 자, 혈액 검사를 한 그 혈액 결과를 검사가 가지고요. 없더라도 있으면 진짜 완벽하고. 네. 없더라도 그 히스토리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이제 의사의 관점과 환자의 관점이 있어요. 자, 의사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여러 질병과 여러 증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중치로 이 사람은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관점에서도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또는 이분의 고유의 유전적 유전성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매핑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색깔을 하나를 정해요. 네. 색깔 3개 중에 하나를 정한다는 이렇게 건가요? 이분의 패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이분한테 비여도가 큰 게 나오죠. 네. 예를 들면 이분은 먹는 거는 충분했는데 사용이 훨씬 많았구나. 네.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쓰는 거, 운동일 수도 있고 머리 쓰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쓰는 걸 줄이거나 아니면 먹는 걸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고, 이분은 호르몬이 문제였구나. 그럼 호르몬 보충해 줘야 되는 거고, 네. 이분은 이게 밸런스가 맞는데 안 맞네. 그러면 염증이나 뭔가 새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반 첫 번째 핵심 문제를 잡아야 돼요. 네. 뭐 하나만 해주면 가장 확률 좋게 좋아지느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색깔을 먼저 만들고 나면 뭐 해야 될지가 하나로 결정이 돼요. 이분한테 기여도가 제일 큰 거. 네. 안 먹은 게 큰 부분이 있고요. 네. 이걸 하면은 정말 좋아질 텐데. 그래도 50-60%. 이분의 아까 그 악순환 고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비중이 큰 거. 가중이 커서 이 하나만 좋게 해줘, 그러니까 좀 잘 잡아줘도 50% 이상 좋아질 수 있게 하는 그 핵심 하나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일이 쉽게 갑니다. 운동은 운동대로, 영양은 영양대로, 약은 약대로, 뭐 생활습관대로 하면 결국 핵심 문제를 못 잡고 그거 하나를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못 끊어내요. 그 하나를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의 기여도가 제일 큰 요인 하나를 잡고요. 그리고 또 가장 오래된 문제를 잡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을 때 가장 많이 좋아질 것, 아까처럼 공급이냐, 네. 아니면 사용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뭔가 보충, 호르몬 같은 제3의 것을 보충하느냐, 아니면 뭔가 손실분이 있는데 이분 모르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대학병원 어디 다니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손실분만큼은 자기가 더 먹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개개인에 맞추어서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네요. 예. 네. 그걸 못하면 계속 헛돌아요. 그리고 이제 타이밍입니다. 네. 5번째 타이밍.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단백질이 필요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약을 먹고 있다. 또는 지금 현재 어떤 다른 어떤 이벤트 기간이다. 그러면 약 한 번 물러서야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감기약 먹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단백질 먹으면 속 더 나빠지거든요. 한 번 물러서야 돼요. 이해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은 이 문제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위장 문제 또는 이제 아까처럼 뭐 단백질 공급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다른 걸 먼저 해결해야 뒤탈이 안 나요. 또는 그래야 일이 쉬워져요.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 먼저 해결하고 오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꼭 방법이 맞다고 그걸 아무 때나 밀어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예, 가장 확실할 때 밀어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쉽지 않기 타이밍이 때문에. 중요하다. 예. 네. 그리고 조정입니다. 조정은 죄송합니다. 이제 조정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런 어떤 첫 번째 전략을 수립했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못 먹는 게 문제예요 했을 때 네. 못 먹는 거를 먹게끔 만들어 드려요. 예를 들면 어떤 커리큘럼을 짠다. 또는 뭐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이제 밟아 나간다 했을 때 그걸 하고 나다 보면은 일정 시점부터는 좋아지다 말거든요. 조정이 필요하던 거예요. 진도를 나가야 된다든지 또는 적응이 안 돼서 조금 더 제품을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네. 먹는 양을 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물을 더 먹어야 된다든지 이거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좋아져요. 예를 들면 비타민 C 좋아. 오케이 좋다. 네네. 그러면 비타민 C를 언제까지 드실 거예요? 그렇죠. 비타민 C 좋다니까 매일 먹으면 매일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조정이 궁금해요. 필요한 거예요. 조정이. 그게 좋다 나쁘다에 떠나서 나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는 그 포인트까지 끌고 가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못 믿으시겠지만 생각보다 좋아지나요? 많은 분들이 네. 좋아져요. 네. 예, 이제 뭐 체질이 바뀐다는 표현을 하는데 많이 좋아지면은요 그때부터 욕심이 좀 생깁니다. 더 좋아지고 싶다. 네. 예. 그래서 뭐 근육도 키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체력도 늘리고 그래서 이제 뭐 많이 해피한 경우들도 많고요. 제가 기회 되면 그분들만 동의하시면 제가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증상들이 빙상의 일박이라서 우리가 상당히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것 뿐이에요. 이게 막 엉켜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증상은 여러 문제들이 사실 얽혀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지역사회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 또는 이제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을 병원 아닌 곳에서 즉 특별히 병원 올 정도로 안 아파도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 이렇게 십몇 년 동안 관찰하고 하면서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패턴하고 임상 경험이 나와요. 자, 보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절반 이상이 보면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단백질 편입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즉 공급 부족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성적으로 어떤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거의 절반에서 80%까지는 장기적으로 단백질 편입이 누적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공급 부족이 제일 많다고. 네. 아까 핵심 문제 하나를 찍어라 했잖아요.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세포의 과활성형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있잖아요. 여기서 내려오잖아요. 네. 머리 회로가 꺼지지 않아요. 계속 소화시켜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네. 그러니까 여기에 신호는 적절할 때 와야 돼요. 음식이 들어가면 이제 이 운동을 같이 리듬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못 주무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계속 머리 한켠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뭐 심지어는 우울하거나 불안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회로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얘를 계속 자극을 해서 자꾸 운동하라, 심지어는 운동하지 마라, 장보고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아까 제가 악순환 고리된다 했죠. 1번과 2번이 합쳐지면 최악이죠. 예, 최악이고 이 고리를 끊어줄 때 필요하면 약이 살짝 도움이 되긴 합니다. 짧게 한 2개월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대장 연관형은 뭐냐면 아까 소화 안 된 게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민성 장 증후군 또는 변비, 가스참이 되면서
우리가 장은 한 길이거든요. 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밑에가 안 되니까 위에는 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장도 해결을 먼저 해주거나 장 해결을 같이 해줘야 돼요. 즉 아무리 위 좋게 아까 전에 힘을 주고 한다고 해도요. 그 내려가면은 갑자기 다 막혀 있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치료를 안 하면은 좋아지다 맙니다.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 예, 뒤에서 말씀 좀 드릴 건데 결국은 약물이 우리가 이제 경미한 부작용인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많습니다. 뭐 치매 예방약부터 많습니다. 비타민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얘 하나만 놓고 대놓고 보면 별로 없어요. 문제가. 그렇지만 같이 먹으니까 예, 또 여러 문제가,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특히나 1, 2번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그만한 것도 사실은 꽤 영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보통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죠? 더 먹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식품 알레르기 있어요. 몰랐던 알레르기가.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거에 안 맞는 분들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고 뭐 단백질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모르고 드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상대적 단계결핍형 이게 제일 흔하고요. 장기 공복형, 총단백 결핍형에서 이제 뭐 다음 주에 제가 아마 라이브 하게 될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갈 텐데 어쨌든 이제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할게요. 어쨌든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셀프 케어. 자, 오, 네 가지 네네. 어떻게 하냐? 요 그림만 네.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단백질로 치고 나가야 돼요. 네. 치고 나가야 되는데 발목을 누가 잡고 있죠? 지금 부적절한 약물과 약하고 신경 신경성.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치고 나가려 했는데 뭐가 잘 안 나가져요. 네. 밑에 함정에 빠진 겁니다. 알레르기 잡아야 돼요. 안 되면. 예, 안 되면. 그래서 만성 위장장애 90% 이상은 어쨌든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고 이 각 요소별로 단백질은 단백질 섭취별로 네. 어떤 약물은 약물, 신경성 문제는 신경성 문제가 자기 객관화가 조금 돼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단백질 보충 방법. 자, 제가 계단을 보여드립니다. 하나씩 하라는 건가요? 단계별로 가야 돼요. 단계별로. 네. 처음부터 막 고기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요. 네. 단백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은 네. 이 마트 가서 고단백 제품 사시는 거예요. 네. 고단백 붙은 것들 많거든요. 절대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자, 여기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게죠. 네. 애기들이 처음에 이제 우유 먹다가 이유식 이유식으로 하잖아요. 가죠. 네.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우린 다. 네. 처음에 뭐 고기 국물 내다가 그다음에 이제 갈아서 먹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덩어리 조그만하게 하고 네네네. 먹다가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단백질 준비하기 힘들다 그러면 제품을 선정할 때도 네. 제일 낮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걸 이제 좋은 제품, 심지어 비싼 제품일수록 함량이 높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더 힘들어져요. 35g 막 이렇게 큰일 먹어야 나요. 이렇게 큰일 가는데. 나요. 아무리 그게 아. 무슨 뭐 WPI다 네네. 뭐 소화가 잘 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분은 안 된다니까요.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정말 이 굴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네요. 운동 네. 지금 제가 운동 얘기가 여기 없어요. 앞에 그림에 보면 지금 운동 얘기가 없었거든요.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저 운동으로 풀 수 네.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운동 문제를 제하고 나면 자 결국 먹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먹어야 되고 그것을 조금씩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도 빼는데 이유식이라고 생각하면 참 편합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신경성 문제 있죠. 신경성 문제는 자기 객관화가 제일 크게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예민해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예민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또 하나는 신경을 고쳐 쓰는 재료에 방금 말씀드린 그 고기 안에 있는 단백질과 비타민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몇 네. 년에서 뭐 거의 십몇 년 동안을.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신경학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거나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에 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있는데 그게 이 안에서 돌기 시작하면은 그게 나는 뜻하지 않는데 계속 장하고 교감을 24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걸 한 번쯤 끊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정신과 약, 심지어는 뭐 향정의약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물론 그렇게 뭐 우울증, 불안증에 준한 용도나 농량으로 이렇게 높여서 쓸 수도 있지만 아주 소량만 가지고도 그래도 짧은 기간 뭐 2주, 뭐 한 달
짧은 기간만으로도 요것만 살짝 해드리면은 가장 그 힘든 기간을 빨리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꼭 드셔라가 아니라 봤을 때 자기 객관화 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이분의 예민도가 좀 있는 분이라고 하면 단기간에 이런 약 활용은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명상이라든지 네. 좀 환경을 바꾼다든지 해야 돼요. 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반드시 돼야 되고 자신이 없으면 약을 그냥 단기로 먹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그 약물 검토. 빼면 좋을 약이 있고요. 더하면 좋을 약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더하면 좋을 약 힌트를 좀 드렸어요. 소화효소 같은 아이들. 이런 약들은 조금 오래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한 2개월 이렇게 소화효소들, 라인들 소화를 돕는 그러니까 소화제 중에서 그런 라인이 있어요. 네. 예, 있고 빼면 좋을 약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식인데 요거는 이제 차차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해도 안 돼. 예를 들면 다 했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겨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때 알러지 그러니까 음식 알레르기 이때 확인해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다른 알레르기를 되게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과거력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경미하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거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분이 잘 채워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손실분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따져가지고 채우는 과정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처음에 2주 단위로 올리는 거예요. 2주 단위로.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2주 단위로 음식도 천천히. 예를 들면 처음에 제일 힘들다 그러면 뭐 소고기 미역 국물, 그죠? 국물부터 소고기 묵국 국물. 음. 예. 한 2주만 천천히 해봐요. 그러면 장에 약간 힘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예전만큼 먹었을 때 좀 덜 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된 거 있죠. 뭐 설렁탕 국물, 그죠? 고깃국 이렇게 이제 진도를 자꾸 빼는 거예요. 2주 단위로. 그렇게 해서 한 3개월까지는 힘들지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이 생각보다 덜 멈춰요. 많이 들어가도 조금 분해할 힘이 생기고 아까 치킨 조금 먹기 수 있게 돼요. 그것만 잘해도. 단백질을 단계별로 잘 올려가도.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제 그런 언제까지나 미역국 만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필요하면 제품을 조금 활용을 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저함량으로. 비교적 저함량으로. 예. 네. 그죠? 그렇게 이제 3개월 정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전부터는 이제 반찬 있죠. 그러니까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서 이제는 고기를 좀 많이 다져서. 그렇죠. 정말 이유식처럼 단계를 밟아가네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약도 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어떤 주사도 좀 쓸 수 있고, 피검사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진도를 빨리 뺄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길게 가면 1년에 걸쳐서 바꾸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분이 좋아진다는 거를 처음에는 소화가 풀리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른 게 먼저 좋아져요. 아까 이 궤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분들은 같이 가고 있는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네. 뭐 한 오후 한 4, 5시면은 방전되시거든요. 네. 네, 방전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탈모가 심한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흰머리가 좀 덜 난다든지 네. 또 탈모가 덜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뭐 신경적으로 이상하게 막 되게 뭐 이유 없는 통증 이런 부분이 먼저 좋아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좋아지는 거는 사실은 아주 늦게 생기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으면 곧 좋아질 걸 암시하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이거 못 기다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영원히 못 고쳐요. 아니면 병원에서 진짜 좀 가이드 받아가면서 하든가. 그죠? 그리고 계속 조정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 조정을 조금씩 받으셔서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하는데 막혀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플랜 B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안 되면은 뭐 좀 약간 속성으로 가는 법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하고 계속 조정도 받으시고 또 이제 도움도 받아가면서 이제 결국은 소화기가 좋아진다는 거는요. 몸 전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몸 전체를 좋아지는 것을 한 번은 경험을 해보시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이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절대로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만 좋아지게끔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게 노년내과의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오늘 편안한 노년내과에서는 치료가 어려워서 고통받는 소화계 질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위가 근육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해봤고요. 그러니까 내가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 하는 거 말고 네. 못하고 있는 게 이런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에 살짝 뜨끔하고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네. 제가 질문 답을 빨리 드릴게요. 일단 정채연님은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제를 자주 먹는데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위장 기능이 더 나빠지는 약들이 있어요. 예, 소화제 장기적으로 중에서요? 복용했을 때 점점 이제 약에 뭐 의존 아닌 의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이제 조금 비교적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소화기 효소 같은 이런 약들은 물론 그것도 너무 장복하는 경우는 조금 네네.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인체 친화적인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같은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만성적인 이런 경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약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쪽으로는 좀 활용을 하셔도 되겠고 한 2, 3개월까지는 문제 없으니까 잘 드시면 됩니다. 다음에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한다면 자, 이 경우 가위바위보님 이 경우는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게 결국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하면은요 이 둘 중에서 더 주가 되는 문제가 있고 네. 이 아까 장이 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뭔가 하나가 더 심해지면서 다른 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과민성 장이 더 나쁘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소화불량이 오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네. 아까 제가 확률 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민성 장을 잘 잡으려고 해야 되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만으로는 대부분 어렵고요. 음식 관리는 여기서 되게 잘해야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고요. 네. 위암 환자의 가족분들이 소화불량을 자주 겪으시는데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답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위암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고위험군이면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권하니까 요거는 이제 소화기내과 선생님하고 상의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아쉬운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쵸. 네. 오늘 또 많은 질문 주셨는데 네. 저희가 못다한 질문들 다음 주 토요일에도 교수님 나와주시니까요. 그때 네. 또 다 질문 주시면 저희가 그때 미리 방송 시작, 그러니까 강의 시작 전에 또 그럴까요? 답변 드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